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최근 톰리의 인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면서 그중 핵심이 되는 부분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거나 최소한 감막 모드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사이클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톰리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데 이번 조정을 사이클 종료가 아니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 중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톰리가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단순한 커멘트를 하는 금융 해설가가 아니라 현재 펀드 스트랩 글로벌 리서치의 리서치 총괄로서 거시경제와 디지털 자산을 함께 다루는 비교적 드문 유형의 애널리스트입니다. 동시에 펀드 스트랩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서 세계 ETF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하나인 그래니 셔츠 ETF는 출시 후 사상 최단 기간에 3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트레저리 기업 가운데 하나인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의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단순 분석가가 아니라 실제 자본과 리스크를 이더리움에 걸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16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수익률을 보면 S&P는 약 3배, 금은 약 4배, 엔비디아는 65배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약 112배, 이더리움은 무려 500배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톰리가 이번 사이클을 여전히 구조적 강세로 보는 이유도 이 데이터에서 상당 부분 설명되고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미 대중화가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다르고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1만 달러 이상 보유한 지갑 수는 약 440만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1만 달러 이상 연금, 퇴직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약 9억 명에 달합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현재 비트코인의 확산 정도는 잠재 수요 대비 약 200분의 1 수준이고요. 기관 채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뱅오아로 불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설문에 따르면 여전히 67%의 펀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비중이 0%이다. 이는 기관 자금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격 진입 전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10년이 수익률의 시대였다면 톰리는 앞으로의 10년을 채택이 본격화된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실사용 사례나 금융 인프라, 정부 정책, 규제 결제 환경이 갖춰지는 순간부터 자금 유입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톰리가 보는 2025년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전환점이었는데요. 첫 번째 축은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입니다. 여러 주 정부뿐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친크립토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고 일부 국가와 지방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자산으로 검토하거나 실제로 일정 물량을 보유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IBIT의 성과입니다. 출시 1년 반 만에 블랙록 전체 ETF 가운데 상위권 수익 창출 상품으로 올라섰고 수수료 기준으로도 핵심 캐시카우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변두리 자산이 아니라 기관 포트폴리오의 정식 구성원이다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JP모건 코인의 등장인데 과거 강력하게 반크립토 스탠스를 유지했던 JP모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JPM 코인을 개발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글로벌 금융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죠. 여기에 온체인 예측시장 폴리마켓의 성장,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전통은행들을 포함해 이익기준 글로벌 상위 10위 수준까지 올라간 사실이 더해지면서 톰리는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톰리는 토큰화를 금융시장 전체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으로 보고 있고요. 첫 신호는 스테이블코인이었습니다. 달러를 온체인에 올리면서 기존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글로벌 송금 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자산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에서 디지털 형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이고요. 토큰화가 바꾸는 본질은 투자 단위의 축소, 24시간 글로벌 거래, 유동성 증가, 중개 비용의 감소입니다. 기존 금융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톰리는 이 변곡점을 AI에서의 챗GPT 등장과 비슷한 급의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5년 10월 10일까지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약 36%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시점을 기점으로 시장은 급락했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는 불안을 줬습니다. 이후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리스크와 AI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매도 가능성, MSCI 지수 편입 이슈, 테더 신용 등급 하향 논란 등 다양한 설명이 쏟아졌죠. 근데 톰리는 여기서 이번 하락을 디레버리징, 즉 부채와 레버리지를 털어내는 과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FTX 붕괴 당시에도 시장은 6에서 8주 동안 사실상 멈춘 것처럼 보였고 이후 레버리지가 정리된 뒤에야 정상적인 매수 매도 균형이 회복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시간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요. 디레버리징을 쉽게 말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빚을 줄이는 과정인데요. 기관 개인 펀드가 대출 마진 파생 상품을 통해 과도한 포지션을 쌓아 올린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강제 청산과 리스크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줄여야 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가격이 과하게 눌리지만
레버리지가 제거되고 나면 오히려 더 건강한 상승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과거 3번의 메이저 사이클 동안 거의 정확히 4년 주기를 그리며 고점과 저점을 찍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패턴을 반감기 4년 사이클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톰리는 이 배경에 깔려있는 두 가지 지표, 구리, 금 비율,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경기 민감 자산, 금은 안전 자산입니다. 그래서 두 자산의 비율은 실제 산업 경기와 유동성 환경을 잘 보여주는데요. 과거에는 이 비율이 약 4년 주기로 움직였고 비트코인의 주요 고점과 저점과 상당히 비슷한 타이밍에 맞물렸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 제조업의 확장 수축을 보여주는 이 지표는 역사적으로 4년 주기 패턴을 보였고 비트코인 사이클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은 이 패턴에서 벗어나 있는데요. 구리 금 비율은 과거 패턴대로라면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상 시점에 뚜렷한 피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ISM 지수 역시 최근 3년 반 동안 50 아래에 머물면서 전통적인 4년 사이클을 벗어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단순화해서 말하면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되고 50 이하면 경기 둔화, 침체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은 40에서 50 구간은 자산 매수 기회고 50에서 55는 경기 회복 기대와 함께 본격 강세장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이제 낙관론이 절정에 다르는 시간이고요. 톰리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산업 경기와 구리금 사이클이 이미 4년 패턴을 벗어났는데 비트코인만 기계적으로 4년 주기를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는 이번 조정을 지난 사이클처럼 종점 이후 붕괴되는 사이클로 보지 않고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갈 여지가 남아있는 비정형 사이클로 말하고 있습니다. 톰리는 2025년에 이더리움을 1971년의 달러에 비유하는데요. 1971년 미국이 금퇴한을 공식 종료하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은 금 기반에서 벗어나 달러 중심 체제로 완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파생 상품,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등 현대 금융 인프라는 달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중심으로 이제 진화해 왔죠. 지금 이더리움이 겪고 있는 변화도 비슷한 궤적이다. 토큰화가 확대되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이제 온체인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 플랫폼의 상당수가 이더리움 혹은 이더리움 기반 L2B에서 돌아가고 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기관도 실제로 결제 청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설계하고 있죠. 결국 1971년 이후 금융이 달러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 재편된 것처럼 2025년 이후에 금융은 이더리움을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는 구조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톰리의 주장입니다. 가격 시나리오인데요. 톰리가 제시하는 가격 시나리오는 모두 비트코인 25만 달러 도달을 가정한 상대가치 분석입니다. 출발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역사적 비율, 즉 이더 비트코인 레이쇼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난 8년 평균 이더 비트 비율 수준까지만 회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이더리움은 약 1만 2천 달러 수준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1년 강세장 당시 이더 비트 고점 비율을 다시 한번 찍는 경우입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비트코인 25만 달러 기준 이더리움은 약 2만 2천 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더리움이 금융인프라 재평가를 받으면서 비트코인 대비 0.25라는 공격적인 비율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비율이 실현되면 비트코인 25만 달러 기준 이더리움은 약 6만 2천 달러에 도달합니다. 물론 이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 확정된 값은 아니고요. 다만 톰리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현재 약 3천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더리움이 역사적 상대가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명백한 저평가 구간에 가깝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큰화를 비싼 자산을 잘게 쪼개서 여러 사람이 나눠 갖게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싼 그림을 1만 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지분을 갖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토큰화의 한 종류인데 톰리가 말하는 진짜 토큰화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는 이를 팩터 분해라고 말하고요. 하나의 기업이나 자산을 여러 축으로 쪼개고 각각을 독립된 토큰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가격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테슬라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쉬운데요. 지금까지는 전기차, 로보택시, 에너지 저장, 솔라 사업, 사이버 트럭 등 모든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테슬라 주가라는 한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토큰화 시대에서는 구조가 바뀌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테슬라가 EV 토큰이라 하면 전기차 사업 가치에만 투자하는 거고 테슬라 로보택시 토큰이다 하면은 로보택시 수익 모델에만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2036년 프로핏 토큰 하면 36년 예상 순이익의 현재 가치에만 투자하는 거죠. EU 세일스 토큰 하면은 이런 매출 성장률에만 베팅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투자자는 테슬라 전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라는 기업 안에 특정 미래 시나리오에 직접 투자한다. 이런 거고요.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전기차는 이미 성숙 단계인데 로보택시는 10배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로보택시 관련 토큰만 사면 됩니다. 테슬라 같이 어떤 축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를 훨씬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주가 하나에 모든 기대하고 리스크가 뒤섞여 있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 가치가 여러 축으로 분해된 상태에서 각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톰리가 말하는 진짜 토큰화입니다.
현재 상장사 중에서 디지털 자산을 대량 보유한 이른바 크립토 트레저리 기업은 약 80개 정도 존재하고요.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사실상 두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MSTR이랑 비트마인이죠. 스트래티지는 미국 전체 주식 가운데 거래대금 기준 상위권에 들어가는 종목으로 1분 아래는 하루 36억 달러 이상이 거래되면서 JP모건보다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비트마인은 설립된 지 몇 달밖에 안 된 신생기업임에도 이미 미국 주식시장 거래대금 순위 30에서 40위권에 진입했고 1분 아래는 지이나 셀즈포스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전체 크립토 트레저리 거래대금의 약 90% 이상, 톱리 표현으로는 92%를 얘기하고요. 숫자상으로는 크립토 트레저리 기업이 80개 정도 존재하는데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무 모델을 실험하는 핵심 플레이어는 사실상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 두 곳뿐이라는 의미입니다. 톱리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기업의 재무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실험장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코인 가격뿐 아니라 이런 트레저리 기업에도 주목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톰리는 자신이 이사회 의장으로 맡고 있는 비트마인의 구조와 목표를 설명하는데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보안과 디파이 그리고 월가를 잇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을 지향한다. 현재 비트마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고 에이전트 기반 스테이킹 솔루션인 마반을 통해서 약 2.9% 수준의 스테이킹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유 물량을 감안하면 이는 연간 약 4억 달러, 하루로 환산하면 약 130만 달러 수준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회사는 부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대차 대조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를 보유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비트마인은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할 거고 첫째로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과 검증자 역할을 수행하는 인프라 플레이어를 할 거고 둘째로는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을 연결해 기관 자금을 온체인으로 끌어들이는 브릿지 셋째로는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장기 성장형 트레저리 모델입니다. 톰리는 코인 가격은 지금 보지 말고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을 함께 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톰리가 제시한 데이터와 프레임을 빌려서 지금 시장의 위치를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제 단기 차트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이클, 어떤 구조에 올라타 있는가를 보면서 조금 더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을 낙관, 비관이 아니라 구조와 데이터 기준으로 계속 풀어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계속 이런 분석을 이어갈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